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공천 전횡으로 박근혜 정권 몰락을 만든 장본인이 출당에 저항하는 건 후안무치하다며 더 큰 시련을 예고했습니다. 저항하는 친박을 향한 공개 경고인 셈입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없지만 어제 탈당 요구에 불복한 최경환 의원을 겨냥했음이 명확합니다. 친박계도 전면전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공식 대응을 자제하던 서청원 의원이 내일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바른정당 의원 몇 명 끌어들이자고 당을 분열시키는 홍준표 대표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홍 대표의 약점을 폭로할 수도 있다고 측근들은 전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모레쯤 탈당 권유 통지문이 전달되고 그로부터 열흘 안에 자진 탈당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고위원회의 제명 의결로 이어집니다. 친박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주말 도심 집회로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바른정당발 정계 개편 가능성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홍준표 대표와 이른바 진박들의 갈등은 전면전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를 비판한 문화계 인사들의 방송 출연을 막고 기획사를 세무조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신승균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또 민간인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쓰게 하고 보수단체에 관제 시위를 하게 한 뒤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성옥 전 심리전 단장도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명호 전 국장의 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에선 추 전 국장이 실무자급 시절에 벌인 박원순 시장 제안문건 작성 혐의가 아니라 국장으로 승진한 뒤 직접 주도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 최순실 씨의 비위정보 등 첩보 170건을 묵살한 혐의 등이 그 대상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내용도 검찰이 들여다보는 부분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 전 국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끝낸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이 본인에 대한 감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정원에 첩보 수집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수단체인 자유주의 진보연합의 한 간부는 지난 2010년 3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소속된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서를 노벨위원회에 발송해야 하는데 주소를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의를 받은 국정원 직원은 스웨덴 노벨위원회 주소를 직접 확인한 뒤 전달했습니다. 이후 자유주의 진보연합은 최진학 공동대표 명의로 게이르 룬데스타트 노벨의 위원장 앞으로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영문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조사에서 밝혀진 대로 국정원은 노벨상 취소 공작 계획을 세워 원세훈 전 원장에게 보고하고 번역 발송비 일체를 부담한 것뿐 아니라 방법까지 챙겨준 셈입니다. 보수단체 간부는 검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뒤 추모 열기가 거세자 국정원이 고인을 깎아내리려는 심리전에 나섰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1주년인 오는 29일을 앞두고 오늘 광화문 광장에 다시 촛불이 켜졌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모임인 4.16 연대는 저녁 7시부터 촛불문화제를 열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 출범과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반발하는 친박단체와 대한애국당 등은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즉각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 소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양세형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송병호님. 안녕하세요. 예, 이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멀리 서해 앞바다에서 온 최정민입니다. 그러셨어요? 예. 자꾸 인천 푸나님 착각하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 이름을 자꾸 얘기 안 하다 보니까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저희가 꼭 정민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림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오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방송 시작해 봤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 소요방송이 벌써 95화네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1995년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이야기해보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95년도면은 드디어 양세병님이 탄생한. 네, 드디어 탄생하네요. 네, 소요방송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해였네요. 저 드디어 이제 한 2, 3년만 좀 지나면 드디어 이렇게 어디서 주워 들은 것들이 아니고 제 경험을 좀 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한 99화 정도부터. 그죠. 그 정도부터는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거를 그때. 네, 그래요? 100화에서 끝낼 거예요. 농담이고요. 95년도 몇 월에 태어났어요, 양세병님? 저 2월에요. 아, 2월? 그래서 빠른 년생이에요. 아, 네, 일단 95년도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됐습니다. 일단 그때 이제 YS 정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 해에 조선총독부 건물이었죠. 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였던 그 건물도 없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일단은 광주 민주화 운동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조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5.18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처벌 근거를 마련해서 전두환이 구속됐죠. 그리고 노태우는 술의 혐의. 거액 술의 혐의로. 예, 그러니까 돈 받아서 걸린 거죠. 교과서에 보면은 그 네.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해가지고 이제 근현대사 파트에서 배우잖아요. 네. 이때 애들이 보고 가장 경악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두환과 노태우가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법정에 서 있는 그 사진인데. 친구야. 네. 내 떨고 있니? 나도 떨려.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친구 잘 만나야 된다고. 예, 둘이 진짜 그러네. 예, 증명을 했죠. 그래서 예. 우리 근현대사를 그 먹칠해 놓은 사람 2명이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네. 예, 군사 쿠데타. 그다음에 광주 민주화 운동 그런 부분을 보면은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사람이 처벌을 제대로 받았어야 됐는데 결국에는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의 형량이 확정됐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한다며 특별 사면했어요. 결국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풀려났죠. 이때 이제 군부 세력들의 그 부패 세력이죠. 네. 그 최상단에 있는 머리를 제대로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때부터 군내에 있는 부패들 그게 네. 점점 더 심하게 골마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2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군피아들 대단하잖아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준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도 전두환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와가지고 이 말 저 말 그냥 막 지 꼴린 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전두환, 노태우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살아있는 한 법적으로 처벌은 다시는 힘들 것 같은데 저 세상에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묘지 안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또 강하게 드네요. 현충원이라든지 이제 국립묘지에 친일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묻혀 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했었는데 이런 전두환, 노태우 같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부끄러운 사람들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95년도에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뭐 그때 어마어마한 대형 사건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대구 지하철 사건도 그때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시프린스호에서 원유가 대량 유출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또 어민 피해도 있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지하철 사건. 그 가스 폭발 사고 때문에 네. 특히 그 등교하던 초중학생을 포함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진 사건이 있었죠. 예, 부상자도 어마어마했었고요. 그리고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 이제 저는 너무 쇼킹했던 게 그날 저녁 뉴스에 헬기 영상으로 보는데 이제 건물이 확 무너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500명 넘게 이제 사망했고 거의 1000명 가까운 분들이 부상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죠. 이미 그 경영진들, 그 운영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미리 네. 대피를 했다는 네. 사실도 밝혀졌잖아요. 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시신 수습이 제대로 안 되니까 네. 난지도에다가 이제 건물 잔해들이랑 이제 쓰레기를 다 모아다가 이제 난지도에다 갖다 버렸는데 그 안에 시신들이 같이 묻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족들이 난지도에 직접 찾아가서 뭐 이제 시체를 찾아서 헤매거나 이제 유족들 유물들을 찾아서 헤매거나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구조 현장에서도 그 경찰, 뭐 소방 그쪽이랑 전혀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 그리고 시 당국이랑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이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에 웹툰 중에 산풍이라는 웹툰이 있었어요. 웹툰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고발하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커뮤니티 같은데 많이 올라왔던 그 악마의 미소 사진 있잖아요. 한 여자분이 떨어진 옷들을 도둑질하는데 네.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사진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잔해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옷을 네, 이렇게 뭐 훔쳐가는 그런 분들이 근데 백화점이니까. 네. 근데 2차 붕괴로 그분도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좀 소름 돋고 아무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막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국민성을 깎아내릴 때 그게 계속 회자되는 짤방이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반감이 좀 있어요. 네. 반감이 좀 있고 그게 사실 외국에서는 태풍 한 번만 불어도 막 사람들이 약탈하고 난리 나요. 아, 맞아요. 선진국이라고 다를 거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국민성 깎아내는 데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예.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하루빨리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국내 사건은 뭐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해외에서는 해외에서도 또 안타까운 사건. 가까운 나라 일본이었죠. 고베 대지진. 이때도 어마어마했었던 것 같아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우리 최근에 일본에서 있었던 대형 재난 사건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고베 대지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수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고 당시 이제 그쪽에 거주하고 계시던 우리 동포들 있죠. 그런 분들도 많은 피해를 입어가지고 우리나라도 극복하는 현장에 가서 많은 도움을 줬다.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 또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오음 진리교. 네. 일종의 사이비 종교인데 예, 이 종교 단체에서 불특정 다수한테 테러를 가한 거예요. 그때 그게 지하철 출근길 지하철인가요? 예, 맞나요? 예, 거기서 이제 그 살인가스를 넣은 풍선 비닐봉지를 우산으로 찔러서 살인가스를 살포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 그 살인가스라는 게 독가스 중에서도 되게 치명적인 그 독가스잖아요. 네. 군사무기로도 많이 이용됐었고.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때도 사용되던 1차 세계대전 때도 사용되던 무기였죠. 근데 옴진리교 이름으로 드립을 좀 치자면 옴진드기 같은 노잼이다 진짜. 노잼. 그냥 옴이라 그러지 보통. 네. 옴. 붙었다고? 네, 옴 사면발이 뭐 그런 것들. 네. 근데 옴진리교가 그 아직까지도 일본에 계속 있지 않나요? 유지되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꼭 생명력이 질겨요. 네. 기생하는 것들은. 뭐 근데 일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수많은 피해를 줬었던 종교단체들 있죠. 그 종교단체들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고 시사고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었죠. 근데 그런 종교단체들이 아직도 버젓이 활동을 하고 혹세무민이죠. 혹세무민.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종교가 그래요. 저는 종교가 개인한테는 마음의 안정이랑 평화를 줘야 되는 거고 범인류적인 그런 평화의 메시지? 이런 걸 좀 전달해야 되는 게 종교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IS도 똑같은 거잖아요.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죠. 옴진리교는 해산이 되긴 됐는데 표면적으로만 해산을 했고 지금은 알레프라는 다른 단체의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쉽게 뿌리 뽑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종교가 고질병처럼. 예. 그 우리나라 사이비도 다 그런 식이잖아요. 어디서 뻗어 나와가지고 어디서 뻗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대한민국을 좀 먹고 있죠. 네, 그리고 특히 대학가 앞에서 항상 새내기들을 낚아채고 있는. 최근에도 저희 커뮤니티에서 또 잡혀갔다가 오신 분들 얘기도 들리고 항상 매년 있으시죠. 네. 비상식적인 종교들은 가급적 피해야 좋은데 요즘에는 수법이 교묘해져가지고 그렇게 선별하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든 부분인데 우리 언제 한번 사이비 감별하는 법을 한번 특집으로 해서 꾸며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예.
일단은 만약에 사이비가 접근한다. 그럼 제가 뭐 하라고 그랬죠? 다단계를 네. 영업하라고. 아, 그래요? 저는 괜찮은 사업이 있는데 이건 도망갈 겁니다. 제가 몇 번 쫓아내는데 써봤는데 참 괜찮은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95년도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한번 짚어봤는데 뭐 이 외에도 막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중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 그리고 95년도에 또 놓칠 뻔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DJ가 정계 복귀를 했었죠. 그래서 정확히 3년 뒤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요. 95년도에 있었던 일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새날 소요방송 95화 오늘도 소리 없이 요란하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요. 제1야당이죠. 자유당. 자유당에서 지금 배신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22일에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얘들이 윤리하니까 되게 웃기지 않냐? 윤리가 있나? 이 윤리위원회라는 게 사실 국회의원이면 그 불체포 특권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처벌을 내리기 쉽지 않은 점을 보완해서 만든 게 윤리위원회거든요. 아, 그래요? 아무튼 20일 날 자유한국당도 이 윤리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네. 여기서 박근혜와 최경환, 서청원 의원의 탈당 권유 의결이 났습니다. 니들 나가라. 네. 아. 근데 이게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이게 제명 처리가 되기 때문에 뭐 사실상의 출당 처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쫓아내는 거죠. 네. 뭐 서청원이나 최경환은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이었고, 뭐 박근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유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암덩어리죠. 뭐. 네, 정체성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연장됐잖아요.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 자유당이 자신들의 이제 오르지 않는 지지율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늦기도 한 거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거의 300일이 넘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제 와서 이제 보수 진영의 결집을 위해서 이제 일부 이렇게 친박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좀 키워보려는 거죠. 지지율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정치적 포석이 있겠지만 뭐 나오는 예상들이나 이런 전망들을 보면은 그 자유당의 현재 이런 행보들이 결국에는 바른정당이라든지 지금 이제 출당해서 만든 당이잖아요. 바른정당이.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 다시금 이제 합당을 통해서 아니면 재입당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당에 왔을 때 명분을 주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닐까라는 게 언론의 지배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뭐 그래봤자 5%인데 합해도 30%도 안 되는데. 티끌 모아야죠. 어떡하겠어요. 티끌 모아 여기저기 긁어 모아? 어떡하겠어. 그러면 저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그 국민의당이 네. 그 바른정당이랑 합당한다 그래가지고 하겠다. 예 네. 통합을 하겠다 해가지고 뭐 18명의 의원이 지금 현재 찬성 의사를 밝혀놓은 상태잖아요. 야 거기 권은희는 좀 아니다 진짜. 에이 진짜.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바른정당이랑 합당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당이랑 또 자유당이 이렇게 합당을 하고 그래서 계속 방금 양세병님이 말씀하신 대로 티끌 모아 태산. 예, 근데 그냥 티끌만 모으는 행위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느낌으로 저한테 받아들여지냐면 저희 왜 학교 다닐 때 지우개 쓰면 지우개 똥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우개 똥을 모아요. 막 그럼 이렇게 지우개가 다시 되잖아. 티끌로 모아서 지우개를 만들지 않아요. 근데 그 지우개가 그렇게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심지어 쓰다가 막 이렇게 부서진단 말이에요. 다시. 그 색깔도 시커매. 네. 맞아. 온갖 세상의 모든 때를 다 갖고 있는 색깔. 약간 그런 느낌. 지금 사실 어버이 연합이랑 태극기 집회 참가자분들이 네. 계속해서 사실 박근혜의 출소를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분들의 티끌 같은 그 지지를 받던 당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당인데 사실 이런 당에서 자기 지지자들의 대부분이 원하는 방향하고 정반대를 갔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대편인 지지자들이나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올 거라는 계산으로 사실은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게 맞는 생각인가. 현재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당 대표 자체가 일단은 지난 대선에서 돼지발정제로 대표되는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잖아요. 본인의 이미지가 지금 현재 당에 미치는 그런 영향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악영향은. 지금 어버이연합하고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네. 일관성 있잖아요. 본인들이 요구하는 바를 일관적으로 말한다면은 네. 당장 한국당 앞에 가가지고 자유한국당 해체 시위를 같이 참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당의 행보에 대해서 반발을 해줘야죠. 그래가지고 광화문에 모일 게 아니라 여의도 자유당 당사 앞으로 집결하셔야죠. 그래. 네. 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자유당에서 우리 그쪽
그 사이트나 그쪽 SNS 관계망에 들어갈 수 있으면 거기다 자유한국당 해체 서명 촉구운동 우리 서명 많이 돌렸잖아요. 네. 그걸 한번 뿌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분들이 액션을 딱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는 네. 이제 유체이탈 화법 있잖아요. 그들의 공주님인 그녀님께서 쓰시는 네. 그거랑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라 네. 분명한 액션을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최고위원 의결이 남아있어요. 일단은 박근혜 출당 같은 경우는 제명 그러니까 박근혜가 결국에는 자진 탈당은 안 할 것 같고. 그럼요. 네. 끝까지 버티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탈당 신고서 제출 안 되면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이제 제명을 시킬 건지 아닐지 그런 결론이 남아 있는데 아마도 제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명이 됐다 치면은 네. 애국당인가? 대당. 대당 그런 데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적을 좀 그러고 나서 최경환이나 서청원이 만약 가면 대당이 3석의 의원을 보유하는 그런 당이 되는 거예요. 박사모들을 다 데려가서 엄청난 국민 지지율을 갑자기 대당이 훅 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싫어. 잠깐 자유당 바른정당 지지율 다 떨어지고 그게 다 대당으로 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런 확률이 희박하고요. 네, 대당 자체는 이제 존재 자체가 뭐 약간 그냥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당이고 예. 대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원진 뭐 주옥순 단식 얘기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몸이 그렇게 불편한가? 예전에 제가 알기로 뭐 비교할 그럴 만한 분들은 아니지만 뭐 김영호 님이나 아니면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그것보다 더 오랜 기간 단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은 있겠지만 내색을 안 하잖아요. 얘들은 꼭 이렇게 티를 내. 저번에 이정현 단식하는 거 봤죠? 누워가지고. 나는 무슨 진짜 내일 모레 어떻게 될 사람처럼 자꾸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 단식을 했나 봤더니 그때 이정현도 꼴랑 일주일 안 됐을걸요 아마? 네. 네. 다 아파 보이는데 제일 쉬운 게 휠체어죠 뭐. 연예인들도 맨날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배때기에 기름기가 껴있으니까 단식이 힘든 거예요. 그래요? 네, 검소한 생활 안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단식하시는 분들은 네. 막 진짜 겉으로 보기에 지방기가 다 사라져가지고 막 뼈만 남은 그런 지경까지 가셨었는데 예. 이분들은 그러고도 부축하면서 걸으셨단 말이에요. 부축받고. 얘들은 그냥 수염만 길러. 근데 이 사람들은 배 지방 덩어리가 한가득 남아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진짜. 그러니까. 속이 다 보이는. 꼼수지 꼼수. 네, 이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조원진 단식 그러고 주옥수는 거의 알아 누웠던데. 주옥수는 거의 알아 누운 것 같은데. 네티즌들에 의해서 주옥순 단식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 순수하지 않다라는 그런 제보 사진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미디어 위원장인가 뭔가 그건 하지. 그 임명장 못 받았대. 아직 임명장 못 받았다 그러고 그 단식 현장에서 무슨 물통 이런 게 보였는데 물통인데 이제 무슨 색깔이 있는 액체가 담겨져 있어요. 미숫가루? 미숫가루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영양차라든지 그런 의혹 제기도 많이 있고 생수병인데 투명한 생수가 있어야지 이상한 색깔 있는 물이 있으면 보리차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정현 때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 네. 그 전수를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니까. 네. 네. 또 의미 없는 단식 얘기를 해봤고요. 결국에는 이제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소위 자신들이 주장하는 보수 야권 통합 뭐 이런 거를 추구하려는 그런 일련의 그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출당은. 이번에 민간인위원회가 탈핵 관련해서 탈원전 그걸 이제 결론을 지었잖아요. 네, 결국 그냥 원전 재개로. 네.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정치 자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마침내 진짜 수국 꼴통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데가 시민들의 눈치를 이제 슬슬 보는 걸로 보여져서 진짜로 의회 정치가 마무리가 지어져 가는 게 아닌가 좀 희망을 좀 갖게 됐어요. 네, 대선 이후로 전혀 괄목할 만하게 지지율 자체가 당 지지율 자체가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에서 대패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잖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액션, 그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는 액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진짜. 근데 아마 저희 같은 사람들도 별로 크게 무서워하지 않고 있고 신경 쓰지 않고 있고
오늘, 그러니까 녹음하고 있는 오늘 21일 날에도 마르니에 공원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또 성조기랑 뭐 태극기랑 대한애국당 깃발 같은 게 보이고 있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태극기 집회라고 하지 말고 수구 집회라고 합시다. 왜냐면 왜 성조기는 흔드니 거기서? 그러니까 성조기랑 대한애국당 깃발이 태극기보다 많네요. 그러면 바꾸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얘네들 수구야 수구. 그 자유당 자체도 예전에 뭐 우리 제발 전술핵 배치 좀 해주세요라고 가가지고 구걸했었잖아. 똑같은 거지. 그리고 아까 저희가 방금 말한 것처럼 당을 해체해라 뭐 이런 거 서명운동 하자 그랬는데 여기서도 안 그래도 뭐 패륜당 뭐 홍준표 물러나라 이런 얘기 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예상대로 굴러가네요. 일단은 뭐 수구 집회 하시는 그 뭐 예전에 박근혜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현재 자유당 홍준표 대표 체제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겠네요. 사실 그 자유한국당은 어떤 선택을 해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해도 지지율을 늘릴 수가 없는 사면초가에 갇힌 상황이라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네, 그냥 자멸밖에는 더 이상의 그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더 이상 당 이름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질 것 같지도 않고 사람이 바뀌어야죠. 네,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최근에 그 정미홍을 고소한 그분이 이제 애국국민운동 대연합의 오천도 대표인데 이런 분들이 진짜 보수죠. 네, 이런 분들이 진짜 보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수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기에 뭐 지금 현재 뭐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정당, 그다음에 수구 집회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보수 아닙니다. 성족이 펄럭거리면서 무슨 보수를 논합니까? 이분들은 수구예요, 수구. 매국노라고. 매국 세력들이지. 어찌됐던 박근혜 출당을 통해서 다시금 한번 지지율 반등 그리고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여보려고 하는 자유당의 꼼수. 네, 제가 봤을 땐 더 이상 신라 같은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네, 해체하세요. 안녕.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예, 오늘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를 말씀드리기 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교육자들이 부적절하게 수많은 학생들에게 세월호 관련해서 그 모욕적인 언사라든지 왜곡, 비하하는 일들이 덜어 있었잖아요. 뭐 연세대에 뭐 유명 가수랑 이름 비슷한 교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OT에서 학생들한테 세월호 관련 비하 발언을 했었던 걸로 유명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대학 입학 시험 문제에서 그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그걸 묘사라고 해서 입시 문제도 있었는데 최근에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네요. 네, 그 서울의 배화여자대학교 학과장이 자신의 강의 시간에 뭐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그리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을 비난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개인 SNS에 게시를 하는 등 굉장히 논란을 일고 있어요. 네. 결국 이분 사퇴는 하셨죠? 사직서 냈더라고요. 사직서 참 간단하게 쓰셨더라고. 근데 문제는 일신상의 뭐 이유로 뭐 사직서를 뭐 냈다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 시험 감독에 들어갔고 뭐 아직까지도 뭐 휴강이라거나 뭐 폐강이라거나 그런 절차가 거의 취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아직 학교 안에 남아 있다. 네, 그냥 눈속임 사직서 같은 거죠. 뭐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 가라. 너희는 취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집을 잘 가려고 하는 것이지 않냐와 같이. 여학생들을 아니 하필이면 여대에서 꼭 여대에 이런 교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을 비하를 하는 거죠. 18대 대선에서 모 후보가 당선되면 1인 1닭을 시켜주겠다. 절대 될 리가 없다. 뭐 이런 1인 1닭 시켜줬나? 안 시켜줬을 것 같은데? 그럼요. 예. 너무 많아요. 뭐 전쟁이 나면 남자는 총 들러 싸우고 너희는 몸을 바쳐야 한다. 뭐 이런. 이 새끼 네, 뭐 왕따 당하는 것들은 이유가 있다 등의 그냥 여성 혐오 아니면 위안부 문제 이런 거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정신 자체가 이상해요, 이 사람은. 이거 또 발언이 이거 소개해드리기가 좀 민망할 정도인데 뭐 게시물에다 올린 건데 기왕이면 이쁜 여경으로 뽑아라. 미스 코리아로 채우든지 강력 사건에 달려오는 미녀 경찰 얼마나 좋으냐? 휴전선 경계병이나 특수부대도 여자들로 채워 적들이 정신 못 차리게 만들자. 야, 이건 자질 없다,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 자질 자체도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거 볼 때마다 별로 이렇게 크게, 왜냐면 제가 지금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네.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리시는 분은 흔치 않은데 간간히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얼마 전에도 대자보를 그만 쓰고 싶다라는 대자보가 붙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여성학회 같은 거였는데 네. 너무 많은 제보가 들어와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대자보를 붙이고 하느니 그냥 대자보 하나에 모든 들어온 말들을 이렇게 그냥 쭉 적었어요. 대자보에 그냥 그 내용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저희 학교 굉장히 다양한 교수님들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최진실 배우가 나를 3번 만났으면 자살하지 않았을 거다. 내가 객관적 자아 개념을 세워줬을 거다. 라는 막 이상한 발언부터 고인 능력했네. 네, 그럼요. 그러면서 요새 여자들은 결혼도 안 하고 문제가 많다부터 뭐 엄청 뭐 많은 얘기들을 해요. 주옥순 같은 발언이네요. 그렇지, 주옥순 그럼요. 같은 발언이네, 진짜. 그래서 사실 교수랑 강사진들이 성의식 교육, 성의식뿐만이 아니고 문제는 많긴 하지만 그런 교육 같은 거를 좀 의무화시키고 좀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게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없을 거예요. 있어봤자 그게 개편이 돼야 되는데 휴강 몇 번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버릴 그런 규정들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죠. 네. 이분은 진짜 참 그 뭐라고 하죠? 저희가 생각하는 그 수구 꼴통의 이미지를 정말 그 교과서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자기랑 뭔가 의견이 다르다. 약간 뭐 좀 뭐 진보 성향의 이야기를 한다. 뭐 페미니즘 성향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갖다 붙이는 게 빨갱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네. 이런 자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인지 모르겠고. 네. 일단은 뭐 세월호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던 김영호님 있잖아요. 네. TBS 교통방송에서 그 있잖아요.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죽은 딸 팔아 예이 새끼야 진짜. 아 진짜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씨. 새끼 아니야 이거. 어우 열받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진을 올렸어요. 이 새끼가 이제 교수라고 안 하고 이 새끼라고 할게요. 책가방에 노란 리본 달고 있는 그 학생 네. 사진을 보고 훌륭한 훈장 다졌다 그쵸? 아이 새끼야 이거 새끼네 이거 이 사람 새끼가 아니야 이거. 이걸 자세히 보니까 좀 보고 싶지 않긴 했는데 그 일반화를 좀 시켜보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그 쓰는 취지들은 전부 다 그거더라고요. 사회에서 공론화된 피해자들 있잖아요. 네. 네. 한결같이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자세. 맞아요. 일배야 일배. 네. 진짜. 그렇죠. 일베에서도 많이 보였던 성향이고 본인이 사실은 그 이명박근혜의 사기에 당한 피해자라는 네. 그런 자의식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보시는 분들이 주옥순이나 뭐 정미홍이나 그런 분들이 일관되게 보이는 이런 피해 의식이랄까? 네. 그런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은 거는 잘못된 거고 네. 피해 받는 건 약하니까 피해 받는 거고 막 그런 약육강식적인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약자 공격하는 프레임인데. 네.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또 까놓고 막상 이제 상담 같은 걸 해보면은 본인이 사실 뭔가 피해를 받는 입장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피해자 입장인데 네. 그거를 장기간 동안 아무도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네. 주로 이제 성향이 약간 피해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피해 받는 거야. 네. 더 강해져야지 막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신 것 근데 같으니까. 진짜 정신병 같은데. 네. 진지하게 정신과에 가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걸. 새끼는 상담해줄 가치도 없고. 그냥 극단적인 방법으로 얘기해. 그냥 되고 난 일배를 인류의 범주에 안 넣으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은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인권 별로. 네, 근데 일배는 아니야. 일배는 아니야. 일배는 인류가 아니야. 네. 네, 그냥 벌레야. 맞아요. 벌레 새끼들이야. 됐어. 됐어. 심플한 결론. 일배는 벌레 새끼들이야. 저는 또 이런 측면을 봐요. 이런 학교에서 교수들이 이런 자질 이하의 그러니까. 발언이라든지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 자체가 사학이 문제예요. 사학이.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학들을 없애버리고 정말? 국가가 대학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수 임용이나 이런 걸 또 국가가 선발하는 거지. 근데 그 국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국가를 잘못 안 되게 우리가 감시를 잘해야지. 굉장히 먼 미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 아들 세대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네, 일이 안 될 있을 것 같고, 같아요. 대표적인 뭐 나경원이라든지 네. 또 그다음에 뭐 박근혜. 뭐 최근에 그 주진우 기자 우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했었던 박근혜 그 사학 재산 자산 그런 거 들어보면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혁파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수 평가에 있어서 그걸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교수 평가를 해서 그 교수가 문제가 있으면은 강의를 못 나가게 한다든지 그런 규제 법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규제가 왜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왜 학과장까지 하고 앉아있고 SNS 보니까 16년도 초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리고 뭐 자기가 여학교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 여학교를 폐지하라. 모든 여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바뀌어야 한다. 막 이런 얘기하면 사직을 그때부터 하고 싶으셨나 본데 말도 안 되는 얘기 떡을 먹어라 진짜.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남아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더 학생들이 교수를 어느 정도 선택까지는 조금 불가하더라도 평가는 확실히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수업을 듣다 보면은 교수의 자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뭐 진짜 아주 낮은 수위로 보자면 단순히 교과서를 읽기만 하는 그런 교수들부터 크게 보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일삼는 교수들까지 정말 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분명히 저는 교수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왜 항상 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강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무슨 뒷돈이 쥐어지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쉽게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좀 어렵고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강사가 그 성차별 문제 같은 걸로 아예 학교에서 나가게 된 게 겨우 2건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학교에서 쉬쉬하면서 조용조용. 그 학과 학생들만 알고 다른 학과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되는 구조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오히려 이런 부분을 공론화시키고 그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장이 마련돼야 되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조용조용. 쉬쉬하고. 맞아요. 심지어 저희 학교에서는 그 자꾸 학생들한테 심각한 일은 없었는데 자꾸 사적으로 만나자고 하고 술 먹자 그러고 이런 강사가 있어서 내쫓은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학과 학생들밖에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되게 크게 문제 있어서 기사에도 나왔고 재판까지 갔던 경우가 있는데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학생들 고소해서 학생들이 지금 돈 모금하고 이런 문제까지 갔었거든요. 학교가 그거를 보호를 안 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한테 인격적인 모독을 주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과 사무실에다 이렇게 건의하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전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갔어요. 잠깐 좀 보자고. 그러니까 저처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물리적인 위협을 좀 드리세요. 고소당해요.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하고 가서 잠깐 좀 보자고. 그리고 그 앞에서 담배 뻑뻑 피면서 아까 하신 말씀 좀 취소 좀 하시죠 막 이러면서. 그 약간 정민님 피지컬이라 강의. 아 그럼요. 근데 처음에 먹힐까 해가지고 그냥 심심해서 해봤는데 먹히더라고요. 학점에 불이익 갈 것 같잖아요. 학점 잘 나와요. 학점 잘 나오더라고요. 그럼 정민님을 불러야겠네요 저희가. 제가 가서 담배를 뻑뻑 피다는데 그게 어떤 위협이 되겠습니까? 담배 피고 맞아요. 아니요 이 작가님 거기서 반전 느끼 할 것 같으면 담배를. 5만을 가져간다든가 뭐. 아니 그런 그건 안 되겠다. 흉기둥기는 안 되고 담배 피고 나서 거의 혀로 꺼. 그래서 요즘 입맛이 거기서 면도칼 나오고 막 입에서 뱉고 혀로 끄면서 혀바늘 심하네 막 이러면서 그럼 움찔하실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나 싶기도 하고 뭐 방금 양세병님이 이제 자신의 모교에 있었던 일들 이렇게 지적하신 거라든지 또 다양한 뭐 소셜 공간에서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이 피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정작 학교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학 적폐 집단들. 그런 사람들이 학교를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결국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어야 되는데 학생이 아니게 되는 거죠. 사실 인터넷에 그런 교수들 평가하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데를 교육부가 좀 주관해가지고. 맞아요. 전수조사 같은 거. 그래,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거에, 뭐,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역사 교과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개발해가지고 쫙, 전국 대학생들한테 맞아요. 무료로 앱 배포하고 딱 하고. 근데 이런 사이트가 또 어떻게 이용되냐 하면은 이제 신학기에 이제 새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가는데 이제 교수가 나의 강의평에 뭐 이렇게 써놓은 아이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저희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어쩌라고.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앞으로 30년 후에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로 교육자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번 송병호님이랑 저랑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다 오픈되는 시대거든요. 이제 굳이 학교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자기가 원하는 강의 그런 거 오픈된 그 공간 안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지금 현재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학교의 목적, 학생을 배출하는 목적이 많이 포커싱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민주 시민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자유롭고 좀 다양하고 그런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요. 세월호를 비롯하여 세월호 사건을 비하하는 막말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모욕하는 그런 여성 자체를 모욕하고 있는 배화 여자 대학 학과장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분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단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금주의 시사. 예, 금주의 시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금주의 시사 첫 번째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입니다.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저는 꿈의 직장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뭐 그냥 철밥통? 네, 제가 한번 진짜 격세지감을 느꼈던 게 제가 한번 노량진을 갈 일이 있었어요. 네. 노량진 지나갔는데 제가 또 노량진 재수생 출신 아닙니까? 아. 옥상 정진학원 옥상에서 비둘기똥 맞아가면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시 대학에 가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변이 죄다 입시학원이었어요. 편입학원, 입시학원, 공무원학원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 이제 갈 일이 지나가는데 다 공무원학원이야. 장난 아니에요. 아니 무슨 진짜 공무원학원 빌딩도 있어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삐까번쩍하죠. 네. 하긴 뭐 죄송합니다. 지금 양세병님 말씀하기 전에 제가 뭐 공무원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만큼 공무원에 대한 그 사회적인 열기 그런 게 뜨겁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근무 여건 좋고 정년 보장되고 사회적 갑인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 10명 중에 3명이 꿈꾸는 게 공무원이래요. 그리고 저도 이제 졸업 준비 취준 나이가 되고 나니까 정말 주변에서 친구들이 공무원을 많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봤었는데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과로 자살한 공무원들이 114명이래요. 꽤 많은 수치네요. 네. 그래서 공무원 하면 과로랑은 살짝 잘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철밥통 속에서 칼퇴근하는 직업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야근하고 주말 근무가 일상인 직업이 됐대요. 그리고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일이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하면서 자살을 한 서울시 공무원이 3명이나 된다고 해요. 업무가 과중하구나. 네, 특히 서울시의 경우로 찾아봤는데 과도한 업무량하고 실적 압박 때문에 거의 전쟁터 같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자살한 공무원들 모두 초과 근무 시간이 상당했고 서울시 공무원 1인당 초과 근무 시간 평균이 월 40시간이래요. 40.9시간. 초과 근무를요? 네네네. 그 본근무랑 거의 별 차이가 없네. 네, 그리고 이게 중앙부처 공무원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이 22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2배인 거예요.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의 그 초과 근무가. 네. 그리고 연평균 노동시간도 14년도 거를 보면은 2,608시간인데 공무원 말고 국내 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2,057시간으로 거의 500-600시간 정도가 더 많다고 해요. 네. 사실 그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공무원들이 너무 무능력하고 그래도 어차피 잘릴 일도 없으니까 너무 일 처리를 안 한다,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역량평가제나 실적가정제 도입으로 어떤 공무원들은 이렇게 학원을 따로 다닐 정도로 그 역량평가를 받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 민원 상황을 주어져서 그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내는지 이런 거를 또 테스트를 보나 봐요. 시뮬레이션? 네, 그래서 1회 10만 원 정도 하는 학원을 다니면서 그 평가제 그 대비를 한다고 해요. 그거 너무 치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대기업 얘기를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하던 공무원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 하면은 뭐 편하고 땡보에다가 막 칼퇴근하고 칼출근하고 뭐 주말에 다 쉬고 나중에 또 연금 받아먹고 사니까 꿈의 직장이다 이렇게 평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또 그런 모습이 아니다. 뭐를
위한 아니 돈 벌려고 하는데 또 돈 주고 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요. 뭐야, 이게? 네, 그리고 최근 그 과로 자살 방지책으로 일버리기 사업이라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버리기 사업이요? 네, 직원들이 버릴 일을 찾는 게 또 다른 업무다 이러면서 무슨 뭐 하자는 그러니까 자꾸 업무가 새롭게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리고 시장이 와서 이건 뭐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 뭔가 이런 식의 말 한마디 딱 하면 그게 바로 업무로 가가지고 아이디어 내놓으라 이렇게 일에 또 과중 일에 이렇게 되는. 그거는 중간 관리자들이 문제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갖고 공시 합격해서 거의 과거 문제가 됐지. 근데 이게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공시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네. 다들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공시생 인당 평균 합격까지 2년 2개월이 걸린대요. 네. 근데 사실 평균이라는 숫자가 거의 없는 숫자라고 봐도 무관한다는 거를 다들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누구는 1년 만에 가면 누구는 4, 5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2년 만에 한다는 게 아니고 진짜 4, 5년씩 또 공부해서 들어가는 건데 평균 1,600만 원 정도를 지불한다고 하고요. 합격하기까지. 그리고 이게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금전적인 부담도 길어지는데 이게 또 한두 번 떨어진다고 민간 기업 취준으로 돌릴 수도 없는 게 아시다시피 3년 동안 뼈 빠지게 공부를 했어도 민간 기업 이력서에는 무스펙이잖아요. 3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네. 스펙을 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되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려요.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시험에 불합격하면 다른 대안이 없어서 다시 공시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무한루트 정말 진퇴양난이 되는 거거든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간간히 듣기는 했어요. 공무원 영어 시험이나 한국사 같은 거는 좀 토익처럼 민간 자격증 능력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네. 너무 그 공무원 시험은 독보적인 시험이 되니까 거기에만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현실 감각을 잃고 좀 안타까운 청춘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공무원 시험에서 그 필요 없는 과목이라든지 그런 필요 없는 부분이 좀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정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불필요한 국사에서 뭐 고조선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석기를 썼는지 뗀석기 그게 중요한가? 빗살무늬 토기. 공무원은 일단 그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금전적인 부담 얘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슈퍼마켓에서 네. 공갈 협박죄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재수생 한 명이 250원짜리 과자를 하나 훔쳤는데 250원짜리 과자가 아직도 있어요? 그게 노량진이잖아요. 노량진이잖아요. 네, 노량진이라 싸고 공시생이에요. 네. 재수생이. 예. 그 250원짜리 과자를 훔쳤는데 그 2,000배인 50만 원을 지불하게 했대요. 공시생들은 그 빨간 줄이 있으면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용해서 공갈 협박을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둬놓고 너 이제 빨간 줄 그어주면 더 이상 공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50만 원을 가져가고 그리고 또 한 명은 5,000원짜리 과자를 하나 훔쳤는데 300만 원을 물게 했대요. 근데 이런 식으로 1년 6개월 동안에 29명의 피해자들이 있었고 그중에 13명이 공시생이었대요. 그리고 총 44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총 합친 물건의 액수가 98,000원. 근데 이 슈퍼에서 받아 챙긴 돈이 3,030만 원. 장사 한번 화끈하게 하셨네. 그 근처에서 차라리 장사를 하는 게 공무원 시험 보는 것보다 훨씬.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학생들 훔쳤다는 게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250원짜리 과자를 훔친 사람의 형편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 본다면 참 그것도 비참하고 그걸 이용해서 거액의 돈을 뜯어내는 약점을 잡아가지고 빌미를 잡아서 뜯어내는 그런 모렴치한 인간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 비참하네요. 그렇죠. 그 공무원은 아무래도 노량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결국에는 거의 서울로 와서 자취를 하고 그러다 보면 금전적인 문제가 더 늘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약간 장발장 같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런 문제는. 네. 그래서 뭐 경찰들도 이런 경미한 범죄 행위로 약점을 잡혀서 협박당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 문제가 뭐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그런 시험 과목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데
또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이런 업무 과중 문제, 자기가 꿈꿔오던 생활과는 다른 이런 문제들도 심각한 것 같아서 네. 특히 공무원 시험이 유발하는 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게 실태 점검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패한 수험생들 있잖아요. 제가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한 루트를 타게 되는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 등의 입사 시험에서도 호환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아는 공무원 분이 많아서 잠깐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은 공무원 전체 숫자나 하고 있는 일들이 전체적인 행정부 자체가 효율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왜 효율이 낮냐면은 쉬운 일들 있잖아요. 맞아요. 공무원들 하는 일 중에 쉬운 일들은 사실 대부분 전산화됐어요. 전산화를 거치면서 사실은 그 행정 업무를 하던 일자리가 줄어들어야지 정상인데 그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고위직으로 계속 연차를 쌓아서 올라갔고 네. 그 사람들은 편하게 일 안 하면서 돈 받아가요. 맨날 놀러 다니고 아래에서 젊은 사람들만 진짜 막 죽어라 일하는 거예요. 열정을 강요당하는 거지. 네. 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접해져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사실 공무원 일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다 전산화됐기 때문에 쉬운 일이 없어요. 막 도시에 있는 공무원은 도시에 때 막 도로 무너지고 뭐 하수관 터지고 뭐 이런 거 맨날 쫓아다녀야 돼서 맨날 야근할 수밖에 없고 네. 지방에서는 또 뭐 AI 같은 거 돌고 막 그러면 또 야근해야 되고 다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공무원이라는 게 그런 거에 더 맞춰서 그런 실정에 맞춰서 시험도 사실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 좀 더 사실 근접하게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것 같고 네. 뭐 예를 들자면 아까 그런 공시생이 만약 그런 환경에 처했다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뭐 이런 걸 시험에 낸다면은 녹취를 해서 공갈 협박죄로 경찰에 넘긴다 이런 게 답이 되치기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되치기. 예, 그래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였는데요. 꿈의 직장 공무원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까 송병호님이 이제 지인분들이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일하는 사람은 진짜 죽어라 일하고 있고 놀면서 뭐 마치 자신이 청춘을 다 바쳤으니까 이제는 누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시어머니 심보 과거 그런 심보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 때문에 공무원 사회의 적폐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요. 금주의 시사 첫 번째였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예, 금주 시사 두 번째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목을 아직 안 정했더라고요. 또 무죄인가요? 그래서 그냥 축하드립니다 정도로 축하드립니다. 한번 정하면 어떨까. 누구한테 뭘 축하드립니까? 네, 이거 보자마자 이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근혜 재구속이 결정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그러자마자 갑자기 무슨 뭐 MH그룹의 변호사가 뭐 박근혜에 대해서 현 정부가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는 식의 고발을 했죠. 네. 그래서 박근혜랑 관련해서 국제적인 방향으로 그런 발언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게 뭐 당최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면서도 약간 좀 이렇게 찝찝한 구석도 있고요. 아무래도 국제적인 발언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네. 근데 뭐 박근혜와 최순실이 구치소에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뭐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발언들이 그 박근혜 구속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천만 촛불 시민을 도매급으로 넘겨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국제적으로 촛불 시민과 박근혜를 둘러싼 여론이 진짜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폭력적인 국민이 장악한 정치 권력, 뭐 박근혜를 인권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인식하는 중일지. 네.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권 기간, 이명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당했었던 그 폭력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갚아주면은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겠죠. 그럼요. 네. 진짜 그 과거 그 전자왕권 시대 그 폭군들이 길거리에서 백성들한테 돌 맞아 죽던지 막 두드러 맞아 죽는 그런 일들이 덜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궁예라든지 이런 사람들. 네. 예, 그런 걸 능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해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그건데요. 이제 완전히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좀 소개해드릴 좀 독특한 상이 하나 있어요. 네. 국제 여론이 뭐 그렇게까지 뭐
몰지각하지 않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네, 실제로. 예. 네, 그렇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축하받고 축하드릴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15일에 밝힌 내용이 있어요. 이번에 1000만 촛불 시민이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선정하는 2017년 에버트 인권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여기 다 축하 받아야겠네. 그러네요. 사람들이니까. 다들 시상 대상인데. 네. 네. 아무튼 이 에버트 인권상이라는 게 1994년부터 시작됐고요. 네. 노동, 반전, 그리고 여성운동, 인권운동 같이 약간 평화, 비폭력 이런 걸 기치로 한 인권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역대 수상자 목록을 살펴보면 막 되게 세계적으로 저희가 몰랐던 분들, 이렇게 몰랐던 단체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콜롬비아, 이스라엘, 소말리아, 그리스, 파키스탄, 여기 곳곳에서 막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단체들이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1000만 촛불 시민이 민주주의의 참여권을 능동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로 실행해냈다는 점에서 이제 에버트 인권상에 수여된다고 하니까 이 쟁쟁한 수상자 반열에 같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예, 수구 단체들이 자꾸 촛불 시민들의 노력의 의미를 훼손시켜서 그렇지. 네. 이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네, 특정 단체나 인물이 아니라 상이라는 게 어떤 이렇게 보내지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근데 그게 딱 하나로 상정할 수 없는 시민이라는 데 이렇게 보내줬다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의의가 있더라고요.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만약에 그럼 상장을 A4 사이즈로 줄 거 아니에요. 1000만 개로 쪼개는데. 네? 1000만 개로 쪼갠다고 네? 치자. 그러면은 상장 한 개의 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학 문제. 말도 안 되는. 네, 농담이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 단체나 인물을 상정하기 어려운 시민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촛불 시민이라는 특정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해 상이 수여되었다는 점에서 엄밀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촛불 시민이라고 설정할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 명분 안에 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에버트 인권상이 수상하는 데서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게 생각보다 의미 없는 지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촛불 시민이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거는 오히려 당연한 결과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발현되는 환경에서 되게 재밌는 깃발들도 많았잖아요. 되게 재밌는 깃발들도 많이 나왔었고, 또 저희 깃발들도 같이 있었고요. 네네. 수많은 단체랑 개인의 이름도 있었고, 다양한 인권들,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들을 주장하는 단체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네. 트럭 위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던 사람들도 시민들도 많이 나와서 연설을 해주셨고요. 어떤 거였냐면 그 전 정권에서 계속 고인물처럼 제자리에 있던 그런 담론들, 그리고 여러 인권 감수성,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새로 흐를 수 있도록 물꼬를 틀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그거 자체가 정권 교체나 박근혜 구속이라는 그런 명시적인 결과 외에도 오히려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민이라는 촛불 시민이라는 대상에게 상을 수여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네. 아무튼 1000만 촛불 시민을 대리해서 여기 퇴진행동은요 12월 5일 시상식에 참석해서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 촛불 1주년 기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음 주 10월 28일 이제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행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 벌써 1년이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때 우리가 모여서 외쳤었던 그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가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모여서 새로운 정부를 만든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정부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제동 걸고 딴지 걸고 발목 잡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우리가 또 그걸 인지하고 그런 적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 에버트 인권상이 이렇게 수상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네. 네. 작년에 그 광장에서 느꼈었던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이게 될까? 그런 생각들 많이 했었는데 그 회의감도 들고 어떤 날은 매주 모였잖아요. 거의 매주 10몇 주간 20몇 주간을 거의 매주 모여가지고 주말도 다 반납하고 달콤한 시간도 많이 누릴 수 있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이뤄낸 거잖아요. 그 염원으로. 솔직히 말이 쉽지. 사실 그 막 우비 쓰고 막 비에 젖어서 덜덜 떨어가면서 막 밤까지 있고. 진짜 작년 생각하면은 네. 할 말이 참 많죠. 진짜 7박 8일 밤을 새도 모자랄 화장실 한번 가는데 여기 다 까여 있고 막 이렇게 단추에. 맞아요. 네. 진짜 그때 화장실 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수많은 광화문에 있는 화장실들을 촛불 시민분들이 줄을 서서 점거를 해버리는 그런 기현상도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작년 촛불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소중한 경험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큰 자산, 그 시민혁명의 자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굳이 뭐 수상을 하건 뭐 하지 않던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인정하건 하지 않건 저희한테 진짜 소중한 경험이라는 건 똑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또 격려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꾸 그 촛불 시민혁명 자체를 왜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2017년 에버트 인권상을 수상하게 된 1000만 촛불시민.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애청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촛불시민분들로 알고 있는데 축하드리고요. 우리끼리 서로 축하하고 박수 한번 칠까요? 예, 박수 한번 치고 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게 될 소중한 기억, 경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굳이 에버트 인권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에게 서로 뭔가 좋은 상을 서로 수상하고 수여하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10월 21일이죠. 오늘 10월 21일 광화문에서도 촛불 1주년에 대한 기념 행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10월 28일 토요일이네요. 그날은 광화문에 또 다시 모여가지고 진짜 정확히 1년 되는 날이네요. 작년 10월 29일이었잖아요. 올해는 10월 28일. 그래서 촛불 1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날 깃발이 모처럼 만에 광화문 광장에서 펄럭이게 되겠네요. 이런 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뭔가 뭉클해지고 막 그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예, 그래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우리 광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였습니다. 예, 금주의 시사 세 번째입니다. 무시무시한 시사를 들고 오셨다고요, 송병호님? 무시무시 아닌가? 아니 뭐 이제 다 아시는 얘기라고 무시무시할 것도 없고. 아니 무시무시하게 한번 꾸며봐. 네. 무시무시하게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무시무시해 보여. 예. 예, 오늘 준비한 시사는 막 이러면서. 오늘의 시사. 이게 뭐야? 전부 다 왜 백윤식 성대모사 하냐? 농담이 길었는데, 예,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예, 이번에 터진 네이버 사태에 대해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네. 예. 대한민국 대표하는 포털이죠? 예. 예. 뭐야, 알는 소리를 했어. 사실 뭐, 한때 사용자가 이제 50%까지 치솟았던, 엄청난 크기의 포털이기 때문에, 누구나 네이버를 모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수도 있을 정도로. 맞아요. 다 알죠? 예. 네. 그 네이버가 이번에, 헤드라인을 아주 장식해주고 있길래,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이버 관련해서는, 실시간 랭킹을 조작한다, 기사를 조작한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예전에도 조금씩은 있었는데 이번에 터진 거는 사실 엠스플 뉴스라고 해서 이 뉴스가 기사를 크게 냈어요. 이번 러시아전을 우리나라가 아주 문제가 많았지. 국밥에 말아 먹었죠.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다들 막 열이 받아 있는데 그 상황에서 터진 기사가 네이버가 대한축구협회와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그 협회나 연맹을 비난하는 기사가 나오면은 그걸 내려달라고 자꾸 청탁을 했고 그 청탁이 대부분은 이제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기사를 내렸다. 이게 이제 기사가 터졌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그 열화와 함께 이제 힘을 받아서 네이버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렸죠. 공개 사과. 네. 저희 방송 들으셨던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 조작 시비에 대해서 네이버가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불감한 거 이제 네이버의 그런 부도덕적인 행동이 네이버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네이버는 웹툰 보는 거 무료 메일 뭐 카페 블로그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물타기를 하는 신문사가 있으니 바로 그 신문사가 조선일보 할 말을 한다는 그리고 한국당까지
아, 그 어떤 연관 관계가 있어 보이나요? 일단은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박성중 한국당 의원이 20일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해요. 3월 20일부터 4월 9일, 그러니까 대선이 한참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뉴스 타이틀을 분석해 보니까 문재인, 안철수 관련된 뉴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관련된 뉴스는 일부러 적게 의도적으로 편집한 듯한 그런 경향을 보였다. 이런 거를 기사를 받아서 써줬어요. 그러면서 뭐 건수까지 막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287건이고 안철수가 170건이고 홍준표가 82건, 유승민이 63건, 심상정 1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 유리하도록 문재인 관련된 뉴스를 많이 다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조선일보가요? 네. 그거 관련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그런 식으로 동작할 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건너서 그 내부에서 실제로 그런 것들 기사를 관리하는 개발자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사인 게 우리가 기사 관련해서는 네이버에서 어떤 조작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요. 그 기사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뭐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그런 당사자들이 이 기사는 나에 대한 일방적인 편파적인 보도다. 그래서 명예훼손을 하는 기사다. 아, 나에 대한 편파적인 왜곡을 하는 기사다. 그래서 그 명예훼손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려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공문서를 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식적인 문서로 그런 걸 내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이버에서 그거를 검증을 잘 안 해요. 검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검증을 잘 안 하면은 좀 애들이 좀 수동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총체적으로 그 특정한 사람들이 그런 문서를 많이 보내요. 이렇게 딱 보면은. 근데 그런 거를 안 걸러고 그냥 다 받아주게 되면은 그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사들이 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 관련한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안철수 관련한 기사 그런 게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사라고 100% 다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극적인 기사들은 대부분 이제 비방하는 보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다고 해서 사실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안 좋은 부분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히려 안 좋은 거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안철수가 170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홍준표도 그럴 거고. 제가 듣기로도 그 안 후보가 굉장히 많이 유독 굉장히 많이 그런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문에 이렇게 써놨을 것 같아. 저를 그만 괴롭히십시오. 아까 엠스플 뉴스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처럼 협회나 연맹을 비방하는 글들을 내려주는 거 기사나 댓글들을 내려주는 식으로 주로 작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선일보 주장은 사실은 역으로 안철수 후보가 심하게 그런 요청을 많이 했다는 걸 오히려 반증할 뿐인 그런 기사로밖에는 사실은 그렇다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네이버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 원하는 거는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그때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그런 쪽으로 많이 더 노출됐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조선일보가 제가 봤을 때 뭐 문재인 정부 편들겠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성의 기사를 썼겠죠, 분명히. 근데 서로 왔다 갔다가 안 됐나 봐요. 그 쿵짝이 잘 안 맞네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언론, 그다음에 정당, 그다음에 뭐 기업 아니면 특수단체 뭐 이런 사람들이 스텝이 안 맞아 떨어지는 게 많이 보여요. 그게 특히 박근혜 정부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자꾸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이런 기사들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이런 게 먹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뻔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제일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는 민주당을 어떻게든 까보겠다는 그런 대놓고 그냥 기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국민이 누가 더 있나. 그러니까 언론이 그동안 너무 엉망으로 편파 왜곡 보도한다라는 거를 전 국민들이 알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도 안 믿지. 오히려 그냥 세기만 계속 박는 거죠. 그렇죠. 얘들은 양측의 손에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뭐 얘들은 원래 안 믿어 꺼져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냥 웹툰이나 보러 가자. 그런데 요즘에 이제 포털로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네이버 쪽에서 이런 식의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관련한 법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야 되긴 하겠네요.
숟가락 하나만 더 얹자면은 네. 제가 이제 시민의 날개 쪽이랑 네.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아마 한 1년 정도 걸려서 포털 사이트를 아마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날개가 기존에는 이제 정책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검색이 가능한 포털이 된다. 네, 네. 검색 엔진을 얹은 정식 포털로 변모를 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게 된다면은 이제 점진적으로 열어나갈 거긴 한데 최종적인 모습은 네. 참여형 검색 엔진인 걸로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카톡에서 텔레그램 갈아탄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 검색 결과는 뭐 인공지능이 뭐 한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건드릴 수도 없고 네.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정말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직접 사용자들이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검색 엔진을 투명하게 기획을 해서 예, 공정하게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파이팅. 예. 파이팅. 뭐 그것 때문에 요즘 많이 바쁘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퀭하긴 한데 이틀 밤새셨대요. 네. 진짜로 시작은 미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 끝이 창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검색 엔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네이버나 다음도 어떤 일정 측면에서는 그렇게 믿을 만한 포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나마 네이버는 이제 아예 그 신뢰도 제 마음속에서 신뢰도 자체가 없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리고 뭐 구글이나 다음에 구글은 힘들어요. 근데 구글은 또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잖아. 한국적인 그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는 호소도 많이 들리는데 그런 새로운 또 포털이 나온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그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저주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네. 예, 그리고 송병님이 준비하신 시사 포털 사이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털 사이트죠. 네이버에서 벌어지는 여론 조작의 꼼수 그 부분을 쉴드 쳐주기 위한 조선일보의 꼼수. 그러나 결국 대부분의 똑똑한 우리 시민분들은 양치기 소년들의 말을 믿지는 않는다. 안 사요. 꺼지삼. 이런 거. 예,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송병우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끝으로 새날 소유방송 95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합시다. 타이틀 음악, 디템포, 편집, 최정민.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공천 전횡으로 박근혜 정권 몰락을 만든 장본인이 출당에 저항하는 건 후안무치하다며 더 큰 시련을 예고했습니다. 저항하는 친박을 향한 공개 경고인 셈입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없지만 어제 탈당 요구에 불복한 최경환 의원을 겨냥했음이 명확합니다. 친박계도 전면전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공식 대응을 자제하던 서청원 의원이 내일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바른정당 의원 몇 명 끌어들이자고 당을 분열시키는 홍준표 대표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홍 대표의 약점을 폭로할 수도 있다고 측근들은 전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모레쯤 탈당 권유 통지문이 전달되고 그로부터 열흘 안에 자진 탈당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고위원회의 제명 의결로 이어집니다. 친박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주말 도심 집회로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바른정당발 정계 개편 가능성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홍준표 대표와 이른바 진박들의 갈등은 전면전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를 비판한 문화계 인사들의 방송 출연을 막고 기획사를 세무조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신승균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또 민간인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쓰게 하고 보수단체에 관제 시위를 하게 한 뒤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성옥 전 심리전 단장도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명호 전 국장의 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에선 추 전 국장이 실무자급 시절에 벌인 박원순 시장 제안문건 작성 혐의가 아니라 국장으로 승진한 뒤 직접 주도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 최순실 씨의 비위 정보 등 첩보 170건을 묵살한 혐의 등이 그 대상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우전 소속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내용도 검찰이 들여다보는 부분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 전 국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끝낸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전 소속이 본인에 대한 감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정원에 첩보 수집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며 우전 소속에 대한 재수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수단체인 자유주의 진보연합의 한 간부는 지난 2010년 3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소속된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서를 노벨위원회에 발송해야 하는데 주소를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의를 받은 국정원 직원은 스웨덴 노벨위원회 주소를 직접 확인한 뒤 전달했습니다. 이후 자유주의 진보연합은 최진학 공동대표 명의로 게이르 룬데스타트 노벨이 위원장 앞으로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영문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조사에서 밝혀진 대로 국정원은 노벨상 취소 공작 계획을 세워 원세훈 전 원장에게 보고하고 번역 발송비 일체를 부담한 것뿐 아니라 방법까지 챙겨준 셈입니다. 보수단체 간부는 검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뒤 추모 열기가 거세자 국정원이 고인을 깎아내리려는 심리전에 나섰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1주년인 오는 29일을 앞두고 오늘 광화문 광장에 다시 촛불이 켜졌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모임인 4.16 연대는 저녁 7시부터 촛불문화제를 열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 출범과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반발하는 친박단체와 대한애국당 등은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즉각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요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 소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양세병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송병훈님. 안녕하세요. 예, 이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뭔데 아마도 제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명이 됐다 치면은 네. 애국당인가? 대당. 대당 그런 데서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다. 좀 그러고 나서 최경환이나 서청원이 만약 가면 대당이 3석의 의원을 보유하는 그런 당이 되는 거예요. 박사모들을 다 데려가서 엄청난 국민 지지율을. 갑자기 대당이 훅 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싫어. 잠깐 자유당, 바른정당 지지율 다 떨어지고 그게 다 대당으로 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런 확률이 희박하고요. 예, 대당 자체는 이제 존재 자체가 뭐 약간 그냥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당이고 예. 대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원진 뭐 주옥순 단식 얘기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몸이 그렇게 불편한가? 예전에 제가 알기로 뭐 비교할 그럴 만한 분들은 아니지만 뭐 김영호 님이나 아니면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그것보다 더 오랜 기간 단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은 있겠지만 내색을 안 하잖아요. 얘들은 꼭 이렇게 티를 내. 저번에 이정현 단식하는 거 봤죠? 누워가지고. 나는 무슨 진짜 내일 모레 어떻게 될 사람처럼 자꾸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 단식을 했나 봤더니 그때 이정현도 꼴랑 일주일 안 됐을걸요 아마? 네. 네. 다 아파 보이는데 제일 쉬운 게 휠체어죠 뭐. 연예인들도 맨날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배때기에 기름기가 껴있으니까 단식이 힘든 거예요. 그래요? 네, 검소한 생활 안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단식하시는 분들은 네. 막 진짜 겉으로 보기에 지방기가 다 사라져가지고 막 뼈만 남은 그런 지경까지 가셨었는데 예. 이분들은 그러고도 부축하면서 걸으셨단 말이에요. 부축받고. 얘들은 그냥 수염만 길러. 근데 이 사람들은 배 지방 덩어리가 한가득 남아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진짜. 그러니까. 속이 다 보이는. 꼼수지 꼼수. 네, 이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조원진 다시 그러고 주옥수는 거의 알아 누웠던데. 주옥수는 거의 알아 누운 것 같은데. 네티즌들에 의해서 주옥순 단식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 순수하지 않다라는 그런 제보 사진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미디어 위원장인가 뭔가 그건 하지. 그 임명장 못 받았대. 아직 임명장 못 받았다 그러고
그 단식 현장에서 무슨 물통 이런 게 보였는데 물통인데 이제 무슨 색깔이 있는 액체가 담겨져 있어요. 미숫가루? 미숫가루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영양차라든지 그런 의혹 제기도 많이 있고 생수병인데 투명한 생수가 있어야지 이상한 색깔 있는 물이 있으면 보리차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정현 때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 네. 그 술을 좀 전수를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니까. 네. 또 의미 없는 단식 얘기를 해봤고요. 결국에는 이제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소위 자신들이 주장하는 보수 야권 통합 뭐 이런 거를 추구하려는 그런 일련의 그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출당은. 이번에 민간인위원회가 탈핵 관련해서 탈원전 그걸 이제 결론을 지었잖아요. 네, 결국 그냥 원전 재개로. 네.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정치 자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마침내 진짜 수국 꼴통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데가 시민들의 눈치를 이제 슬슬 보는 걸로 보여져서 진짜로 의회 정치가 마무리가 지어져 가는 게 아닌가 좀 희망을 좀 갖게 됐어요. 네, 대선 이후로 전혀 괄목할 만하게 지지율 자체가 당 지지율 자체가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에서 대패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잖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액션, 그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는 액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진짜. 근데 아마 저희 같은 사람들도 별로 크게 무서워하지 않고 있고 신경 쓰지 않고 있고 그 오늘 그러니까 녹음하고 있는 오늘 21일 날에도 마르니에 공원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또 성조기랑 뭐 태극기랑 대한애국당 깃발 같은 게 보이고 있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태극기 집회라고 하지 말고 수구 집회라고 합시다. 왜냐면 왜 성조기는 흔드니 거기서? 그러니까 성조기랑 대한애국당 깃발이 태극기보다 많네요. 그러면 바꾸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얘네들 수구야 수구. 그 자유당 자체도 예전에 뭐 우리 제발 전술핵 배치 좀 해주세요라고 가가지고 구걸했었잖아. 똑같은 거지. 그리고 아까 저희가 방금 말한 것처럼 당을 해체해라 뭐 이런 거 서명운동 하자 그랬는데 여기서도 안 그래도 뭐 패륜당 뭐 홍준표 물러나라 이런 얘기 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예상대로 굴러가네요. 일단은 뭐 수구 집회 하시는 그 뭐 예전에 박근혜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현재 자유당 홍준표 대표 체제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겠네요. 사실 그 자유한국당은 어떤 선택을 해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해도 지지율을 늘릴 수가 없는 사면초가에 갇힌 상황이라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그냥 자멸밖에는 더 이상 그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구조 현장에서도 그 경찰, 뭐 소방 그쪽이랑 전혀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 그리고 시 당국이랑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이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에 웹툰 중에 산풍이라는 웹툰이 있었어요. 웹툰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고발하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커뮤니티 같은데 많이 올라왔던 그 악마의 미소 사진 있잖아요. 한 여자분이 떨어진 옷들을 도둑질하는데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사진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잔해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옷을 이렇게 훔쳐가는 그런 분들이 근데 백화점이니까. 근데 2차 붕괴로 그분도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좀 소름 돋고 아무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막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국민성을 깎아내릴 때 그게 계속 회자되는 짤방이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반감이 좀 있어요. 반감이 좀 있고 그게 사실 외국에서는 태풍 한 번만 불어도 막 사람들이 약탈하고 난리 나요. 맞아요. 선진국이라도 다를 거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국민성 깎아내는 데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하루빨리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내 사건은 뭐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해외에서는 해외에서도 또 안타까운 사건 가까운 나라 일본이었죠. 고베 대지진 이때도 어마어마했었던 것 같아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우리 최근에 일본에서 있었던 대형 재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고베 대지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수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고 당시 이제 그쪽에 거주하고 계시던 우리 동포들 있죠. 그런 분들도 많은 피해를 입어가지고 우리나라도 극복하는 현장에 가서 많은 도움을 줬다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 또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오음 진리교. 일종의 사이비 종교인데
예, 이 종교 단체에서 불특정 다수한테 테러를 가한 거예요. 그때 그게 지하철 출근길 지하철인가요? 예. 거기서 이제 그 살인가스를 넣은 풍선 비닐봉지를 우산으로 찔러서 살인가스를 살포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 그 살인가스라는 게 독가스 중에서도 되게 치명적인 그 독가스잖아요. 네. 군사무기로도 많이 이용됐었고.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때도 사용되던 1차 세계대전 때도 사용되던 무기였죠. 근데 옴진리교 이름으로 드립을 좀 치자면 옴진드기 같은 노잼이다 진짜. 노잼. 그냥 옴이라 그러지 보통. 네. 옴 붙었다고? 네, 옴 사면발이 뭐 그런 것들. 네. 근데 옴진리교가 아직까지도 일본에 계속 있지 않나요? 유지되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꼭 생명력이 질겨요. 네. 기생하는 것들은. 뭐 근데 일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수많은 피해를 줬었던 종교단체들 있죠. 그 종교단체들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고, 시사고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었죠. 근데 그런 종교단체들이 아직도 버젓이 활동을 하고, 혹세무민이죠, 혹세무민.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종교가 그래요. 저는 종교가 개인한테는 마음의 안정이랑 평화를 줘야 되는 거고 범인류적인 그런 평화의 메시지? 이런 걸 좀 전달해야 되는 게 종교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IS도 똑같은 거잖아요.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죠. 옴진리교는 해산이 되긴 됐는데 표면적으로만 해산을 했고 지금은 알레프라는 다른 단체의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쉽게 뿌리 뽑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종교가 고질병처럼. 그 우리나라 사이비도 다 그런 식이잖아요. 어디서 뻗어나와가지고 어디서 뻗어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죠. 네, 그리고 특히 대학가 앞에서 항상 새내기들을 낚아채고 있는. 최근에도 저희 커뮤니티에서 또 잡혀갔다가 오신 분들 얘기도 들리고 항상 매년 있으시죠. 네. 비상식적인 종교들은 가급적 피해야 좋은데 요즘에는 수법이 교묘해져가지고 그렇게 선별하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든 부분인데 우리 언제 한번 사이비 감별하는 법을 한번 특집으로 해서 꾸며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예. 일단은 만약에 사이비가 접근한다. 그럼 제가 뭐 하라고 그랬죠? 다단계를 영업하라고. 아, 그래요? 저는 괜찮은 사업이 있는데 이건 도망갈 겁니다. 제가 몇 번 쫓아내는데 써봤는데 참 괜찮은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95년도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한번 짚어봤는데 뭐 이 외에도 막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중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 그리고 95년도에 또 놓칠 뻔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DJ가 정계 복귀를 했었죠. 그래서 정확히 3년 뒤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요. 95년도에 있었던 일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새날 소요방송 95화 오늘도 소리 없이 요란하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요. 제1야당이죠. 자유당. 자유당에서 지금 배신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22일에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얘들이 윤리하니까 되게 웃기지 않냐? 윤리가 있나? 이 윤리위원회라는 게 사실 국회의원이면 그 불체포 특권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처벌을 내리기 쉽지 않은 점을 보완해서 만든 게 윤리위원회거든요. 아, 그래요? 아무튼 20일 날 자유한국당도 이 윤리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박근혜와 최경환, 서청원 의원의 탈당 권유 의결이 났습니다. 니들 나가라. 네. 근데 이게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이게 제명 처리가 되기 때문에 뭐 사실상의 출당 처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쫓아내는 거죠. 네. 뭐 서청원이나 최경환은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이었고, 뭐 박근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유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암덩어리죠. 뭐. 네, 정체성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연장됐잖아요.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 자유당이 자신들의 이제 오르지 않는 지지율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늦기도 한 거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거의 300일이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제 와서 이제 보수 진영의 결집을 위해서 이게 일부 이렇게 친박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좀 키워보려는 거죠. 지지율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정치적 포석이 있겠지만 뭐 나오는 예상들이나 이런 전망들을 보면은 그 자유당의 현재 이런 행보들이 결국에는 바른정당이라든지 지금 이제 출당해서 만든 당이잖아요. 바른정당이.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 다시금 이제 합당을 통해서 아니면 재입당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당에 왔을 때 명분을 주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닐까라는 게 언론의 지배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뭐 그래봤자 5%인데 합해도 30%도 안 되는데. 티끌 모아야죠. 어떡하겠어요. 티끌 모아도 여기저기 긁어 모아? 어떡하겠어. 그러면 저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그 국민의당이 네. 그 바른정당이랑 합당한다 그래가지고 예 통합을 하겠다 해가지고 뭐 18명의 의원이 지금 현재 찬성 의사를 밝혀놓은 상태잖아요. 야 거기 권은희는 좀 아니다 진짜. 에이 진짜.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바른정당이랑 합당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당이랑 또 자유당이 이렇게 합당을 하고 그래서 계속 방금 양세병님 말씀하신 대로 티끌 모아 태산. 예, 근데 그냥 티끌만 모으는 행위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느낌으로 저한테 받아들여지냐면 저희 왜 학교 다닐 때 지우개 쓰면 지우개 똥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우개 똥을 모아요. 막 그럼 이렇게 지우개가 다시 되잖아. 티끌로 모아서 지우개를 만들지 않아요. 근데 그 지우개가 그렇게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심지어 쓰다가 막 이렇게 부서진단 말이에요. 다시. 그 색깔도 시커매. 네. 맞아. 온갖 세상의 모든 때를 다 갖고 있는 색깔. 약간 그런 느낌. 지금 사실 어버이 연합이랑 태극기 집회 참가자분들이 네. 계속해서 사실 박근혜의 출소를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분들의 티끌 같은 그 지지를 받던 당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당인데 사실 이런 당에서 자기 지지자들의 대부분이 원하는 방향하고 정반대를 갔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대편인 지지자들이나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올 거라는 계산으로 사실은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게 맞는 생각인가. 현재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당 대표 자체가 일단은 지난 대선에서 돼지발정제로 대표되는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잖아요. 본인의 이미지가 지금 현재 당에 미치는 그런 영향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악영향은. 지금 어버이연합하고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네. 일관성 있잖아요. 본인들이 요구하는 바를 일관적으로 말한다면은 네. 당장 한국당 앞에 가가지고 자유한국당 해체 시위를 같이 참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당의 행보에 대해서 반발을 해줘야죠. 그래가지고 광화문에 모일 게 아니라 여의도 자유당 당사부로 집결하셔야죠. 그래. 네. 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자유당에서 우리 그쪽 그 사이트나 그쪽 SNS 관계망에 들어갈 수 있으면 거기다 자유한국당 해체 서명 촉구 운동 우리 서명 많이 돌렸잖아요. 네. 그걸 한번 뿌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분들이 액션을 딱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는 네. 이제 유체이탈 화법 있잖아요. 그들의 공주님인 근혜님께서 쓰시는 네. 그거랑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라 네. 분명한 액션을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최고위원 의결이 남아 있어요. 일단은 박근혜 출당 같은 경우는 제명. 그러니까 박근혜가 결국에는 자진 탈당은 안 할 것 같고. 그럼요. 네. 끝까지 버티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탈당 신고서 제출 안 되면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이제 제명을 시킬 건지 아닐지 그런 결론이 남아 있는 멀리 서해 앞바다에서 온 최정민입니다. 그러셨어요? 예. 자꾸 인천 푸나님 착각하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 이름을 자꾸 얘기 안 하다 보니까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저희가 꼭 정민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림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오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방송 시작해 봤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 소요방송이 벌써 95화네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1995년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이야기해보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95년도면은 드디어 양세병님이 탄생한. 네, 드디어 탄생하네요. 네, 소요방송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해였네요. 저 드디어 이제 한 2, 3년만 좀 지나면 드디어 이렇게 어디서 주워 들은 것들이 아니고 제 경험을 좀 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한 99화 정도부터. 그죠. 그 정도부터는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거를 그때. 네, 그래요? 100화에서 끝낼 거예요. 농담이고요. 95년도 몇 월에 태어났어요, 양세병님? 저 2월에요. 아, 2월? 그래서 빠른 년생이에요. 아, 네, 일단 95년도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됐습니다. 일단 그때 이제 YS 정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조선총독부 건물이었죠. 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였던 그 건물도 없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일단은 광주 민주화 운동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조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5.18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처벌 근거를 마련해서 전두환이 구속됐죠. 그리고 노태우는 수뢰 혐의. 거액 수뢰 혐의로. 예, 그러니까 돈 받아서 걸린 거죠. 교과서에 보면은 그 네.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해가지고 이제 근현대사 파트에서 배우잖아요. 네. 이때 애들이 보고 가장 경악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두환과 노태우가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법정에 서 있는 그 사진인데. 친구야. 네. 내 떨고 있니? 나도 떨려.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친구 잘 만나야 된다고. 예. 아, 진짜 그러네. 예, 증명을 했죠. 그래서 예. 우리 근현대사를 그 먹칠해 놓은 사람 2명이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네. 예, 군사 쿠데타. 그다음에 광주 민주화 운동 그런 부분을 보면은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사람이 처벌을 제대로 받았어야 됐는데 결국에는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의 형량이 확정됐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한다며 특별 사면했어요. 결국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풀려났죠. 이때 이제 군부 세력들의 그 부패 세력이죠. 네. 그 최상단에 있는 머리를 제대로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때부터 군내에 있는 부패들 그게 네. 점점 더 심하게 골마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2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군피아들 대단하잖아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준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도 전두환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와가지고 이 말 저 말 그냥 막 지 꼴린 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전두환, 노태우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살아있는 한 법적으로 처벌은 다시는 힘들 것 같은데 저 세상에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묘지 안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또 강하게 드네요. 현충원이라든지 이제 국립묘지에 친일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묻혀 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했었는데 이런 전두환, 노태우 같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부끄러운 사람들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95년도에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뭐 그때 어마어마한 대형 사건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대구 지하철 사건도 그때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시프린스호에서 원유가 대량 유출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또 어민 피해도 있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지하철 사건. 그 가스 폭발 사고 때문에 네. 특히 그 등교하던 초중학생을 포함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진 사건이 있었죠. 예, 부상자도 어마어마했었고요. 그리고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 이제 저는 너무 쇼킹했던 게 그날 저녁 뉴스에 헬기 영상으로 보는데 이제 건물이 확 무너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500명 넘게 이제 사망했고 거의 1000명 가까운 분들이 부상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죠. 이미 그 경영진들, 그 운영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미리 네. 대피를 했다는 네. 사실도 밝혀졌잖아요. 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시신 수습이 제대로 안 되니까 네. 난지도에다가 이제 건물 잔해들이랑 이제 쓰레기를 다 모아다가 이제 난지도에다 갖다 버렸는데 그 안에 시신들이 같이 묻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족들이 난지도에 직접 찾아가서 뭐 이제 시체를 찾아서 헤매거나 이제 유족들 유물들을 찾아서 헤매거나